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지음 이문열 1990년 문학 사상사 벌써 30년이 다 돼 가지만 그의 봄에서 가을까지의 외롭고 힘들었던 싸움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때처럼 막막하고 암담해진다. 어쩌면 그런 싸움이야말로 우리 살이가 흔히 빠지게 되는 어떤 상태이고, 그래서 실은 아직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느낌인지도 모르겠다. 자유당 정권이 아직은 그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해 3월 중순, 나는 그때껏 자랑스레 다니던 서울의 멍문 국민학교를 떠나 한 작은 읍에 별로 볼 것 없는 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서울의 공무원이었다가 바람을 맞아 거기까지 날려간 아버지를 따라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된 까닭이었는 그때 나는 12살에 갓 올라간 5학년이었다. 그 전학 첫날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들어서게 된 Y국민학교는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다. 붉은 벽돌로 지은 웅장한 3층 본관을 중심으로 줄줄이 늘어섰던 새 교사만 보아온 내게는 낡은 일본식 시멘트 건물 한 채와 검은 타일을 칠한 환자 가교사 몇 채로 이루어진 그 학교나 어찌나 초라해 보이는지 갑자기 영락한 소공자의 비애 같은 턱없는 감상에 젖어들기까지 했다. 크다는 것과 좋다는 것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한 학년이 16학급이나 되는 학교에서 공부해온 탓인지 한 학년이 겨우 6학급밖에 안 된다는 것도 그 학교를 까닭없이 얕보게 했고, 남녀가 섞인 반에서만 공부해온 눈에는 남학생 반, 여학생 반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도 촌스럽게만 보였다. 거기다가 그런 내 첫 인상을 더욱 굳혀준 것은 교무실이었다. 내가 그때껏 다녔던 학교의 교무실은 서울에서도 손꼽는 학교답게 넓고 번들거렸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한결같이 깔끔하고 활기에 찬 이들이었다. 그런데 겨울 교실 하나 넓이에 그 교무실에는 시골 아저씨들처럼 후줄그레한 선생님들이 맥없이 앉아 굴뚝같이 담배 연기만 뿜어대고 있는 것이었다. 나를 데리고 교무실로 들어서는 어머니를 알아보고 다가오는 담임 선생님도 내 기대와는 너무도 멀었다. 아름답고 상냥한 여선생님까지는 못돼도 부드럽고 자상한 멋쟁이 선생님쯤은 될 줄 알았는데, 막걸리 방울이 튀어 하얗게 말라붙은 양복 윗돌이 소매부터가 아니었다. 머리 기름은커녕 빗질도 안 해 부스스한 머리에 그날 아침 세수를 했는지가 정말로 의심스러운 얼굴로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그가 담임 선생님이 된다는 게 솔직히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 뒤 1년에 걸친 악연이 그때 벌써
여러 예감으로 와 닿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 악연은 잠시 뒤 나를 반 아이들에게 소개할 때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 전화 온 한 병태다. 앞으로 잘 지내도록. 담임선생은 그 한마디로 소리를 끝낸 뒤 나를 뒤쪽 빈자리에 앉게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갔다. 새로 전화 온 아이에 대해 호들갑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자랑 섞인 소개를 늘어놓던 서울 선생님들의 자상함을 상기하자 나는 야속한 느낌을 억누르는 길이 없었다. 대단한 축혀 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가진 자랑거리는 반 아이들에게 일러주어 그게 새로 시작하는 그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때 내게는 나름으로 내세울 만한 게 몇 있었다. 첫째로 공부. 1등은 그리 자주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벌난 서울의 일루 학교에서도 반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이익을 지켜주는데 적지 않은 몫을 하던 내 은근한 자랑거리였다. 또 나는 그림에도 남다른 솜씨가 있었다. 역시 전국의 어린이 미술 대회를 휩쓸었다 할 정도는 아니었어도 서울시 규모의 대회에서 몇 번의 특선을 따낼만 했다. 내 성적과 어울러 그 점도 어머니는 몇 번이나 강조하는 듯 했는데 담임 선생님은 그 모두를 무시해 버린 것이었다. 내 아버지의 직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게 힘이 될 만했다. 바람을 맞아도 호되게 맞아 서울에서 거기까지 날아가기는 했어도 내 아버지는 그 작은 의무로 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직급 높은 공무원이었다. 약속스럽기는 아이들도 담임 선생님과 마찬가지다. 서울에서는 새로운 전입생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되게 바쁘게 그를 빙 둘러싸고 이것저것 묻기 마련이었다. 공부를 잘하는가, 힘은 센가, 집은 잘 사는가 따위로 말하자면 나중 그 아이와 맺게 될 관계의 기초가 될 자료 수집인 셈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그부들은 새로운 담임 선생과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쉬는 시간에도 저만치서 힐끗힐끗 훔쳐보기만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몇 명 몰러와 묻는다는 게 고작 전차를 타봤는가 남대문을 보았는가 따위였고 부러워하거나 감탄한다는 것도 기껏 나만이 가진 고급 학교품 따위였다. 하지만 30년이 가까워지는 오늘까지도 그 전화 첫날에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만든 것은 아무래도 엄석대와의 만남이 될 것이다. 모두 저리 비켜. 아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앞서 말한 그런 실없는 것들이나 묻고 있는데 문득 그들 등 뒤에서 그런 소리가 나지막히 들려왔다. 잘 모르는 나에게는 담임 선생이 들어온 것이나 아닐까 생각이 들 만큼 어른스러운 변성기의 목소리였다. 아이들이 움찔하며 물러서는데 나까지 놀라 돌아보니 가운데 맨 뒤쪽에 한 아이가 버티고 앉아
우리 쪽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같은 반이 된 지 1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 아이만은 나도 알아볼 수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내가 처음 교실로 들어왔을 때 차렷 경계를 소리친 것으로 보아 급장인 듯한 아이였다. 그러나 내가 그를 비슷한 60명 가운데 금방 구분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급장이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머리통 하나는 더 있어 뵐 만큼 큰 앉은 키와 쏘는 듯한 눈빛 때문이었다. 한 명 데렸지? 이리 와봐. 그가 좀 전과 똑같은 나지막한 힘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나 나는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다. 그만큼 그의 눈빛은 이상한 힘으로 나를 끌었다. 하지만 나는 서울에서 닮은 아이다운 영악함으로 마음을 다 잡아먹었다. 이게 첫싸움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며 버티는 데까지 버텨볼 작정이었다. 처음부터 호락호락해 보여서는 앞으로 지내기 어려워진다는 나름의 계산도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까닭 모를 저의 절대적인 복종을 보자 야릇한 오기가 난 다시기도 했다. 왜 그래? 내가 아랫도리에 힘을 주며 깐깐하게 묻자 그가 피식 웃었다. 물어볼 게 있어. 물어볼 게 있다면 내가 이리로 와. 뭐? 일순 그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더니 이내 벌소리 다 듣는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런 다음 저는 입을 열지 않고 나를 가만히 보았는데 그 눈길이 너무도 쏘는 듯해 맞받기가 몹시 어려웠다. 하지만 이미 내친 김이었다. 이것도 싸움이다 싶어 안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그 아이 곁에 앉아있던 키 큰 아이 둘이 일어나 내게로 왔다. 일어나 임마. 둘 다 금세 덤벼들기라도 할 듯 성난 기색이었다. 아무리 가늠해봐도 힘을로는 어느 쪽도 당해내기 어려울 것 같은 녀석들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벌떡 일어났다. 그중 하나가 왁살스레 그런데 옷깃을 잡으며 소리쳤다. 임마, 엄석대가 오라고 하잖아. 급장이. 내가 엄석대란 이름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기억에 새겨졌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 이름을 말하는 아이의 말투가 유별났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무언가 대단히 높고 귀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그래서 당연히 존경과 복종을 바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게 다시 나를 까닭 모르게 움츠러들게 했지만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100여 개의 눈초리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까닭이었다. 너희들은 뭐야? 나는 체육부장이고 젬비아 부장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엄석대가 급장이 와보라고 하잖아. 내가 그에게 가서 대령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그가 엄석대이고 급장이기 때문이란 걸 2번이나 되풀이 듣게 되자 비로소 나는 심심찮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껏 서울에서 내가
겪었던 급장들은 하나같이 힘과는 거리가 멀었다. 집안이 넉넉하거나 운동을 잘해 거기서 얻은 인기로 급장이 되는 수도 있었으나 대개는 성적순으로 급장, 부급장이 결정되었고 그 역할도 급장이란 직책이 가지는 명예를 빼면 우리와 선생님 사이에 심부름꾼에 가까웠다. 드물게 힘까지 센 아이가 있어도 그걸로 아이들을 억누르거나 부리려고 드는 법은 거의 없었다. 다음 선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걸 참아주지 않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날 새로운 성질의 급장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급장이 부르면 다야? 급장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서 대령해야 하느냐고. 그래도 나는 서울내기다운 강단으로 마지막 저항을 해보았다. 그때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댔다.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는 듯 그때껏 나를 일러대던 두 녀석과 엄석대까지를 포함한 십몇 명 모두가 흥소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내가 한 말 어디가 그들을 웃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미화 부장이라는 녀석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그럼 급장이 부르는데 안 가? 어디 학교야? 어디서 왔어? 너희 반에는 급장도 없었어? 그런데 그 무슨 어이없는 의식의 굴절이었을까? 나는 문득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느낌. 특히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는데 뻗대고 있었던 것과 흡사한 착각이었다. 어쩌면 그때까지도 멈춰지지 않고 있던 아이들의 왁작한 웃음에 압도된 굴종애의 미필적 고의 섞인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머뭇머뭇 그에게 다가가자 음석대는 그동안의 웃음을 사람 좋아 빼는 미소로 바꾸며 물었다. 나한테 잠깐 오기가 그렇게도 힘들어? 목소리도 전과 달리 정이 뚝뚝 묻어나는 듯 했다. 나는 그 너그러움에 하마터면 감격해 펄쩍 뛰며 머리를 저을 뻔했다. 의식 밑바닥으로 가라앉기는 해도 아직은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어떤 거부감이 겨우 그런 채신머리 없는 짓거리를 막아주었다. 엄석대는 확실히 놀라운 아이였다. 그는 잠깐 동안에 내가 그에게 억지로 끌려갔다는 느낌을 깨끗이 씻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담임선생님에게 품었던 약속 한까지도 풀어주었다. 서울 무슨 국민 학교랬지? 얼마나 커? 물론 우리 학교와는 될 수 없을 만큼 좋겠지. 먼저 그렇게 물어주어 3학년은 20밤도 넘고 60년 가까운 전통이 있으며 그의 입시에서는 경기중학교만도 90명이 들어간 서울의 학교를 자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공부는 어때서? 거기서 몇 등이나
했지. 다른 건 뭘 자네. 그렇게 물어줌으로써 내가 4학년 때 국어 과목에서 우등상을 탄 것이며 그때 이미 그 학교는 과목별로 우등상을 주었다. 또한 그 전해 가을 경북공에서 열린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특선한 걸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마치 내 마음속을 읽었기는 한들 턱대는 내 아버지의 직업과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도 물어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또한 특별히 내세운다는 느낌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고도 군청에서 군수 다원 가는 자리에 있는 내 아버지의 라디오가 있고 시계는 기둥시계까지 셋이나 되는 우리 집의 넉넉함을 아이들 앞에 드러낼 수도 있었다. 좋아,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난 음석대는 어른처럼 팔짱을 끼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치더니 제 줄 앞에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저기 앉도록 해. 저게 내 자리야. 그 갑작스러운 지시에 나는 약간 정신이 들었다. 선생님이 저기 앉으라고 하셨는데 문득 되살아난 나는 서울에서의 기억으로 그렇게 대꾸했지만 얼마 전 초지는 되살아나지 않았다. 음석대는 내 말을 못 들은 척 넘어갔다. 어이, 김용수, 여기 한명태와 자리 바꿔. 석대가 그 자리에 앉았던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자 그 아이는 두말 할 것 없이 책가방을 챙겼다. 그 아이의 철저한 복종이 다시 묘한 힘으로 나를 몰아 잠시 머뭇거린 것으로 저항에 가늠하고 나도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은 그날만도 2번이나 더 있었다. 한 번은 바로 그 점심시간 때였다. 석대와 나는 대화가 끝난 뒤에 석대가 도시락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아이들도 모두 도시락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6명이 무언가를 들고 석대에게로 갔다. 그 애들이 석대의 책상 위에 내려놓는 걸 보니 찐 고구마와 달걀, 볶은 땅콩, 사과 같은 것들이었다. 뒤이어 맨 앞줄의 아이 하나가 사기컵에 물을 떠다 공성히 놓는 것까지 모두가 소풍 가서 담임 선생님께 하듯 했다. 그런데 석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것들을 받았다. 기껏해야 달걀을 가져온 아이에게 방금 웃어준 게 전부였다. 또 한 번은 5째 쉬는 시간에 내 옆 분단의 두 아이가 무슨 일인가로 싸워 한 아이가 코피가 난 때였다. 구경하던 아이들은 모든 걸 제쳐놓고 먼저 석대부터 찾았다. 마치 서울 아이들이 무슨 큰 일을 만났을 때 먼저 선생님부터 찾는 것과 비슷했고 얼마 뒤 불러온 석대가 한 일도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코피가 난 아이는 구급함을 꺼내 손으로 코를 막은 다음 고개를 뒤로 젖혀 기대 있게 하고 코피를 나게 한 아이는 몇 대 지어 박은 뒤 교단 위에 팔을 들고 꿇어 앉아 있게 했다. 두 아이 모두 신통함이 많지 고분고분 석대의 말을 따랐는데 더 이상한 건
6째 시간 수업을 들어온 담임 선생님이었다. 석대의 보고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급한 지우개를 터는 막대기로 벌 쏘고 있는 아이의 손바닥을 몇 차례 호되게 때려 줌으로써 내게는 월권이라고만 생각되는 석대의 처리를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하고 강력하게 추인해 버리는 것이었다. 그날 내가 다시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대해 다시 곰곰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였다. 학교에서 내가 갑자기 단절지게 된 그 환경에 지나친 생소함에서 온 어떤 정신적인 마비와 또한 갑자기 나를 억누르게 오는 그 질서의 강력함이 주는 위화감이 내 머릿속을 온통 짙은 안개 같은 것으로 채워 몽롱하게 만들어 버린 탓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2살은 아직도 아이의 단순함에 지배되기 쉬운 나이지만 그리고 아직은 생생한 나의 기억들이 은근히 의식의 굴절과 마비를 강요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래도 그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그대로 편일될 수는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기에는 그때껏 내가 길들여온 원리, 어른들 식으로 말하면 합리와 자유의 너부도 그것들이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직접으로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으나 그 새로운 질서와 환경들을 수락한 뒤 내가 건디어야 할 불합리와 폭력은 이미 막연한 예감을 넘어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어떤 끔찍한 예정처럼 보였다. 하지만 싸운다는 것도 실은 막막하기 그지 없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그러했고 누구와 싸워야 할지가 그러했고 무엇을 놓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가 그러했다. 뚜렷한 것은 다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뿐. 다시 한번 어른들식으로 표현한다면 불합리와 폭력에 기초한 어떤 거대한 불의가 존재한다는 확신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대응은 그때의 내게는 아직 무리였다. 솔직히 털어놓으면 마흔이 타된 지금에조차도 그런 일에는 온전한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형이 없는 내가 아버지에게 음석대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런 막막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먼저 그날 내가 겪어본 음석대의 짓거리를 얘기한 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에게 물으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뜻밖이었다.